네, 2022년 3월 9일 대선이 마무리됐죠. 제20대 대선 마무리 토론회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성욱입니다. 오늘의 토론 취지는 국민이 키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은 약속을 지켰다라는 취지로 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5대 종정 유발상자시죠. 여야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35년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김순환 총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5대, 16대, 18대 대선 등에서 나타내지 않는 그림자로 미래를 예견하셨는데 오늘은 그림자가 아닌 예견인으로 국민 앞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장님. 네.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의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그 하늘의 뜻과 네. 국민의 뜻이 일치가 돼야지 보통 그의 대선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보다도 부인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그 기운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 윤석열 씨를 지키기 네.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 거기에 그 승리의 이유가 있지 않나 봅니다. 천심이다.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패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와 네. 반대적이죠. 네네. 절대적으로 하늘의 뜻과 국민의 뜻이 반대적으로 이반되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본인 이 후보님은 부정했지만은 이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도덕성에 결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와 마찬가지로 김연경 씨에게도 그런 기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뭔가 모르게 또 서로가 상반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게 이제 현 문 대통령께서 굉장히 세 가지 굉장히 보이지 않는 패착을 있었다는 거. 그 점이 좀 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 일주일 전에 내놓으셨던 천심이 15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16대 노무현 대통령, 18대 박근혜 대통령,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맞추셨는데,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2019년 7월부터 윤석열 당선자가 될 때까지 그림자처럼 끝없이 도왔던 것도 천심을 받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 7월경 현 정부의 이제 추미애 장관과 부딪혔을 때 거기에 이제 윤석열 윤석열 당선자가 갖고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모르게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보기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많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많이 도왔죠. 그리고 이제 지금 결과까지 나오게 된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뜻이 아닌가 싶어요. 네. 하늘의 뜻이다. 참, 아까 이재명 후보 패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패착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이번 대선에서 큰 이유를 네. 이야기해 보라면 이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던 세 가지 패착인데, 이게 이제 2007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2007년도에 정동영 후보자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네. 당시에 아무려면 이제 정동영 후보자를 좀 이렇게 많이 도왔으면 됐는데, 거기에서 좀 더 예면을 했죠. 그게 이제 한 가지 패착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2019년인가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네. 문 대통령이 했을 때 드루킹 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세간에 문제가 됐고,
끝내는 지금 들어가 있죠. 그 네. 김경수 전 네. 경남도지사. 이분이 사실은 뭐 본인의 그 탐욕과 본인의 어떤 권력의 욕심 때문에 사실 드루킹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현 정부가 탄생할 수 있게 그 뭐 현 정부는 뭐 자연스럽게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탄생됐다. 뭐 촛불민심 하지만은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한낱나가 그게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합쳐져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게 이제 김경수 네. 이분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김경수 그분이 구속돼 가지고 대법원 판결 나가지고 구속돼 가지고 네.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아무래도 구속이 안 되도록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최소한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것은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집행유예도 있고 뭐 벌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우리가 보면은 뭐 드럭킹이 큰 사건이고 뭐 하고 하지만은 요번도 마찬가지지만 대선은 전쟁입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거기에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네네. 그 대선에 승리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과 대선에 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차이를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쟁터에서 선두주자로 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한 그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가 그런 어떤 부분을 따져가지고 뭐 구속되는데 방관을 한 건 아니겠지만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지켰어야죠. 근데 그 김경수 경기도지사를 구속되게 한 그 패착. 마지막 패착이라는 게 이제 그 이낙연. 그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도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최소한의 그때 마지막에 경선 마지막 때 그때 어떤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다시 그게 뭐죠? 다시 선거를 경선에서 다시 선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때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면 더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고 만약에 이낙연 후보한테 져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더라도 다음 차기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을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그게 이제 많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특히 이 세 가지 패싱 어떻게 보면 패싱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2007년도 정동영 후보하고 요번에 그 이낙연 후보 패싱은 이제 그 한간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돌았는데 문 대통령께서 뭔가 모르게 호남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호남 사람이 그 경선에 나와가지고 대선에 후보가 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뭐 정확하게 장담해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은 그 뭔가 모르게는 그 트라우마는 갖고 있는 거고 특히나 호남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느냐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구속돼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놔뒀던 부분.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에서 누구 한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그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예. 자, 그렇다면, 총장님께서는 3월 9일 본선거 만료 8시간 전에 투표 통계를 낸 결과를 SBS, YTN, MBN, 연합뉴스 등을 비롯해서 또 그리고 시사포커스 TV에 알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사포커스 TV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 개표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이런 공개하지 못한 내용을 오늘 나오신 김에 좀 직접 공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천심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이 대선이 네. 벌어지고 이 대선이 되는 과정에서 네. 저는 뭐 지금 와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전에 계속 이걸 공개했으면은
아마 선관위에서 어. 공직선거법 위반을 걸고 들어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안 했는데 사실은 그 과거 역대 대통령 우리나라 그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대통령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그 풍수지리와 우리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 흐름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절대 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도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은 김모 후보, 그 다음에 뭐 정 후보 이런 분들이 그걸 타고 났는데 그게 다 소멸돼 버렸고, 근데 억지로 이 후보를 앞에 세우면서도 저는 이거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길을 쓰고 뭐 뭔가 부정선거를 다 동원해도 안 된다고 봤고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지금 화면에는 공개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게 지금 선거 며칠 전에 이미 공개가 돼가지고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과거 제가 아까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그 DJ 15대 김대중 대통령, 네. 그 다음에 16대 노무현 대통령,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가피하게 18대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에서 과거 이제 김대중 대통령 경우는 1997년에 그때 아마 일주일 남겨놓고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약 9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16대 때는 한 달 전에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네. 마지막에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그때 이제 정동영 지금 복당하신 정동영 의장님 편에 내가 보냈는데 네. 그때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때 이해창 후보인가요? 네, 그랬죠. 정확히. 이해죠. 그분하고 약 9,000표 차이가 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도 거의 약 뭐랄까요? 한 94, 5%. 근데 이제 요번에는 제가 굉장히 이게 민감했던 게 네네. 마지막까지 왜 그러냐면 이게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네. 요번에 제가 선거관리위원장도 저희가 고발 조치했지만은 네. 별로 이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전망할 수 없었고, 그러나 이것을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자 해서 저희가 12시 전에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SBS 그다음에 뭐 MBC 뭐 이런 기자분들한테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12시 그러니까 약 몇 시간 전이죠? 한 8시간 전이죠. 그렇죠. 8시간. 그때 뽑아놓는데 전체 투표율이 78.553. 그러니까 약 1점 얼마입니까? 77.1이니까 네네네. 1.4%? 이 정도 틀렸고요. 예. 그때 이재명 후보를 42.18로 계산했어요. 예상 통계치. 예상 통계치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48.92. 0.4% 틀렸죠. 이번에.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5.2 정도 나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안철수 그 흐름에 따라서 그다음에 기타 후보가 3.6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게 감안된 게 지금 사전 투표나 본 투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 몇백만 표가 이상하다 이러는데 그 표들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뽑았었던 건데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뭐냐면은 심상정 후보가 2%가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기존의 어떤 방식을 취해가지고 뽑아본 그 선례를 보면은 5% 이상은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표가 어디로 갔느냐? 거기하고 그 다음에 기타 후보 허경영이 허경영 후보나 나머지 후보들 최소한 못해도 그 사람들 2% 이상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허경영 후보를 뭐 찍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근데 지금 0점 몇 프로예요. 그러면 이 예상치 못한 쉽게 말하면 여기 말씀드렸듯이 약 10% 남짓돼 가지고 그 표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게 이제 의문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투표율하고 윤석열 후보 48.92 정도면 0.3이거든요. 이건 예상 통계를 낼 수가 없죠. 이 통계를 내고 나서도 굉장히
스스로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과거에 정보학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 분석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대선 때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경험을 삼고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시민단체 35년 동안 해왔지만은 네. 그 시민들 민심을 계속 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네. 토대 위에 전국적인 그 여론을 추이를 네. 보고 토대를 잡아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한 2, 3개월 전부터 우리나라 14개 그 언론사들이 네. 방송사들이 하는 사회부 기자들의 어떤 동향이나 네네. 민심에 대해서 계속 3개월 전부터 체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 통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앞으로 이제 5년 뒤에 21대 대통령 선거 통계치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누가 될지는 대충 감은 잡은데 네네. 그걸 말씀 못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계를 미리 내놓으셨는데 이번 선거의 결정적 요인이 이거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의 결정적인 것은 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여기에 제가 지금 뭐 풍문처럼 떠돌고 있고 그런데 네. 분명하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당선자가 뭐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하는데 여성부 일부 여성분들이 그 폐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남녀 평등 된 지가 꽤 됐고 또 한 가지는 우스갯소리로 남자들 한 거의 60%가 맞고 살아요. 여성이 더 기운이 세고 지금 시대가 그리고 여성들이 지금 추구하고 해가는 방향이 워낙 폭이 넓고 네. 그 다음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여성분들이 지금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성분들이 자꾸 약하다. 자기들이 뭐 이런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다음에 몇 프로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어쩌면 여성들이 더 우월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남녀가 공평하게 모든 게 평등하게 이 싸움이 되고 평등하게 뭘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여성들은 항상 이 정도는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 주장하면은 그것은 대한민국 미래에 발전적이지를 못해요. 그 이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번 선거에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그렇죠. 말씀하시죠. 결정적 요인이. 결정적 요인은 김건희 씨하고 김혜경 씨한테 있었어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씨, 윤석열 씨 관여 없습니다 올해 두 분 다. 윤석열 씨가 좀 있죠, 있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과거 이렇게 쭉 푹소지리서를 본다면. 그러면 누구냐? 여성분 부인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십시다. 김건희 씨 이야기를 하면서 그 뭐 누구죠? 법사? 이야기가 네, 나오죠. 운진법사. 네네네네. 그랬죠. 네. 네. 근데 법사 기운을 뛰어넘어요, 김건희 씨는. 네. 뭐 법사 뭐 그 정도 기운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도 상당히 많아요, 그분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윤석열 씨가 장가 잘 간 거예요. 김건희 씨하고 하면서 검찰총장 됐고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역풍을 맡고 있는 게 김건희 씨였고 뭐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은 그거에 반면에 사실 그 윤석열 씨의 흠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게 없어요. 굉장히 뭐 부산저축은행 뭐 했지만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항상 뭐 한 게 부인에 대한 어떤 걸로 해가지고 역풍이 일어나고 그걸 막고 갔고. 근데 반면에 이재명 씨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부인으로 해가지고 벅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게 매몰돼 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성분들 그다음에 우리 그 지금 뭐 대통령 부인들 그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나라는 과거에서부터 짚어보면 모계 사회입니다. 북의 사회가 아니에요. 냉정하게 북의 사회로 접어든 게 뭐냐면 일제 시대예요. 제가 일본에서 네. 유학을 했지만은 네. 일본 사람들은 모계 사회가 아닙니다. 북의 사회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이거 여자가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뭐 그 정치나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눌러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우리나라 여성들의 어떤 기운을 누른 거지. 실질적으로 과거에서 쭉 보면은 왕이 더 셌습니까? 대비마마가 더 셌습니까? 그러게요. 보면은요, 네. 양반들 보면은요, 집에 들어가면 저기 뭐죠? 마님한테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제 시대를 겪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웃으면서 우리 남자들이 힘 좀 피고 어깨에다 힘을 피다가 이제 미래로 가면서 우리 그 동양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그 여성 그쪽으로 많이 기울고 네. 그다음에 미래를 가면서도 지금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나쁜 현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 남자분들도 여자분들에 대한 그 존중하고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이제는 이제 과거를 떨쳐버리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그거 가지고 뭐 싸우고 이러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남자보다도 우리나라 이제 기운이나 모든 게 여성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남자들이 이제 과거에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여성들한테 배려를 하고 여성들하고 어떤 그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를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번에 대선은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화면을 보고 방송을 보더라도 남자 후보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말 잘못하나, 누가 사고를 치냐. 결론적인 것은 여성에서부터 다시 시작됐어요. 부인들 거기에서부터.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김건희 씨가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윤석열 후보가 저 냉정하게 말합니다. 결혼 잘한 거예요. 야,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조라는 부분이 이제는 이제 정치권에도 엄청난 이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됐다라는 그렇죠. 지금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시대의 흐름이 네. 단지 옛날처럼 뭐 영부인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 대통령하고 그 지금 뭐 아직까지 영부인이라니까요. 대통령하고 영부인하고 분리가 돼야 됩니다. 과거 이게 가장 원활하게 돌아갔던 게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였어요. 과거를 보면은. 그러면 유경수 여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게 뭐냐면 안에서 그다음에 가정적으로 그다음에 나라에 그다음에 그 민심이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부분은 그건 대통령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뭐 대내적인 그 애교나 그다음에 경제 큰 부분을 대통령이 다루고 그다음에 미세한 부분 그다음에 국민들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윤석열 당선자가 뭐 광화문 시대 뭐 용산 이런 시대를 연다하면은 실질적인 것을 그걸 열어가지고 대륙으로 크게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 부분의 어떤 미세한 부분 그다음에 뭐 교육이나 이런 복지나 그다음에 이제 민생 부분 이런 것은 이제는 부인이 영부인이 감당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대통령과 영부인 사이는 파트너로 파트너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와 뭐 대통령의 파트너가 아니고 이건 잘못된 용어예요. 어떻게 보면 부인과 대통령은 파트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국무총리나 이런 대통령 이런 행정직은 협조자가 돼야 돼요. 서로가. 그래야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말하면 이제 영부인의 이제 역량과 자질도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중요하죠. 지금 하신 거고 그리고 또 저번에 말씀하실 때 그 이번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 그때 당시 이제 후보셨죠. 단일화할 때도 이 뭔가 이 뭐랄까요 내조가 영향을 끼쳤다. 또 그 말씀. 지금 밖으로는 뭐 드러나지 않고 뭐 장제원 뭐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들은 이야기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부인께서 나서서 네네. 저기 뭐냐 윤석열 후보하고 당선자하고 저기 뭐라 할까요? 단일화를 하자. 단일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안철수 그분이 그 부인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전격적으로 받아들였고, 네. 그 다음에 장재훈 의원이 부인을 만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의사를 듣고 네. 한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뭐 들은 이야기니까. 그런데 거기도 저기 안철수 사모님의 그 내조가 굉장히 안팎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네. 그런 내조가 좀 강하다고 저 알고 있어요. 야, 그러면 이번 선거의 결정적 요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조가 그렇죠. 중요했다. 그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림자죠. 네, 네, 일종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림자였습니다. 누가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는 그림자가 많았느냐. 거기에서 이재명 그 후보와 윤석열 당선자의 차이가 7대3 정도. 거기서 패인이에요. 윤석열 당선자는 그야말로 그 국민의힘은 네.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당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 개표 날도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네. 감시하고 일반 국민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노력해줬고 그 사전 선거에서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그 부인들 내조 네. 보이지 않는 내조 그게 상당히 컸어요. 그게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았던 사항들이 그것을 이제 우리는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다 묻혀버리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일반 언론사들의 그 안타까운 게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나쁜 점만 그 지적을 했지 진짜 그 부인들의 내조가 그다음에 그분들의 생각이 뭐고 사고가 뭐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 좀 진지하게 다루지 판단을 않았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하기야 뭐 우리가 보면 패널들이 남성분들이 많았죠. 여성분들보다. 네.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었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네. 끝났는데 우리 김순환 사무총장님 더 바빠지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바쁜 이유가 이제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사전 투표할 때도 네. 그 저희가 이제 중앙선관위에 공문도 보냈고 했지만은 이 도대체 선관위이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전 세계에 이렇게 후진성 높은 선관위도 없을 거예요. 아니 그 저한테 이제 이 제보가 들어온 게 지금 30-40건이 넘는데 그 보면은 우리가 그 뭐 기표용지에 뭐 이미 당선 후보자의 그 도장이 찍혀가지고 나오는 뭐 투표용지를 받았다. 그 다음에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우리 이제 위원회 중에 고모님이 직접 하남에 투표로 가가지고 그걸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저기 뭐냐 선관위네 네. 이의제기라고 했던 그 전화 통화 녹취록까지 저한테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 그리고 또 그 확진자들 갔을 때 네. 그 뭐 투표용지를 쓰레기 용지, 아니 쓰레기 봉투죠. 예. 그 다음에 그 종이박스, 예. 그 다음에 쇼핑백. 네. 아니 뭐 투표함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투표함을 못 샀습니까 이번에? 그러게요. 사실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인 네.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오늘 또 고발을 했었는데 네. 전국의 그 선관위 22분 네.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요. 저희가 고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 사회자분들한테 내가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저 쓰레기 봉지, 네. 그 다음에 이거 뭐냐 종이박스, 네. 그 다음에 뭡니까? 플라스틱. 네. 거기에다 보관했을 때 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 모릅니까? 사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안 되죠. 되는 게 아니고 네.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네, 네, 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선관위는 스스로 위반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교도소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서 투표용지에 날인된 투표용지가 유권자한테 다시 나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선관위에서 지금 선관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재밌는 게 저기 박근혜 대통령은 뭐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냐 해가지고 그냥 뭐 몇 년 동안 우려먹었는데, 이번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장이 사전투표 때 어디가 있었습니까? 왜 그건 안 따져요? 그건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상이에요. 그렇죠. 그런 건 따지도 않고. 그리고 이 그 투표나 이런 부분에 너무나 선관위도 그렇고 단순하게 생각해요.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 국민의 뭐 7조인가요? 헌법 7조인가 모르겠는데 그 국민의 그 참정권. 헌법에 보장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선관위가 제일 무지한 게 얼마 전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만요. 질의를 하고 뭐 하는데 거기 국회의원 보고 뭐 악수고 뭐 삿대질하고 뭐 하셨더만요. 나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고 지금 저희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다니지만 표현을 못 하는데 우리는 상권분립이고 국회의원직은 대통령직에 맞먹어요. 상당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입법기관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위치는 행정기관의 대표가 대통령이면은 입법기관의 대표는 국회의장이 아니에요. 국회의장은 명분상이고 국회의원들이에요. 그 국회의원이 가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반박하고 거기에 나 이런 놈 나라는 세상 천하에 못 봤어요. 존중을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물러나요 또 바보스럽게. 그런 것도 잘못됐고 또 한 가지 이 그 선거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고 또 굴고 제가 항상 그 유권자라 국민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사회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대통령은 표가 1000장입니까? 글쎄요. 대통령도 한 표예요. 그렇죠. 한 표죠. 네. 그럼 사회자님이 뭐 10표예요? 아니요. 저도 한 표죠. 네. 네. 그건 뭡니까? 헌법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네, 네. 내가 바쁘고 내가 돈 벌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한테 월급을 줘가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국민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두 번째 제가 그 인천 선관위를 가지고 고발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러더만요.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한다고 고발한다 해서 지금 고발했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거기 주민이 한 400여 분이 나왔어요. 일반 주민들이. 네네. 잘못됐다. 이거 그 어떻게 시정해라. 이것은 혹시 아세요? 저항권이라고 들어본 적 있었죠? 저항권. 네, 국민의 저항권. 네네. 네. 근데 그거 기초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네. 4.19 불의에 맞서 4.19에 저항한다. 이게 저항권이에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 개개인은 그 문제가 잘못됐고 불의가 있다면은 그거 문제가 있다면 그거 저항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를 하면서 자기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선관위에서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 제기해서 풀어줘야 되지. 그거에 언제 국민들이 자기들한테 고발권을 줬고 자기들한테 뭐 권한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좀 국민들이 네. 좀 법적인 거나 네. 헌법적인 거
민주주의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법치국가입니다. 네. 법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20, 30대에서도 네.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주장을 해야지. 네. 그냥 무턱대고 우리한테 뭐가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은 좀 무리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그 바쁘신 이유가 있었네요. 예, 앞으로 이제 또 다가오는 지방 선거도 있고 또 이제 총선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거가 올바르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께서 또 큰 힘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요번에 좀 그 선관위가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좀 개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언론이나 국민이나 이런 시민단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발할 게 아니고 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시정하고 네. 다시 본인들이 뒤돌아보는 잘못된 점은 뒤돌아보는 계기를 삼아야지. 네. 그것을 자기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한다. 네. 뭐 이런 식의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오늘 뭐 사무총장이 뭐 사의했다 그러는데 뭐 반동 뭐 국민들의 어떤 그런 무식한 표현을 쓰는데 네. 예? 그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전의 국민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질도 높아졌고 또 국민들의 그 능력과 그다음에 그 어떤 학식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알 만큼 다 알고 그리고 이 민주당도 뭐 패전의 원인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좀 더 쇄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네. 지금 뭐 보면 뭐 합니까 지금 거기도 시끄러운 동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좀 이겼다고 해가지고 자만할 게 아니고 국민의 뜻이 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랬으면 좋겠고 이제는 뭐 선거가 끝났으니까 여야가 특히 그 하나로 뭉치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무슨 패거리처럼 갈라서 가지고 그리고 좀 더 그 호남인도 저도 호남인 사람입니다만 호남인들이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무조건적이라는 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바꾸는데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생기면은 그것을 인정할지 않아. 그걸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네. 이제 말씀하는데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35년 동안 시민단체를 하고 또 애국도 많이 다녀보고 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합니다. 그리고 가장 능력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20, 30대 젊은 세대들을 이 조그마한 나라에 묶어놓지만 말고 이 사람들이 활발하게 네.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애국에 나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정부가 이제 그런 면을 좀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래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사 포커스 TV는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국익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국민과 더불어서 기원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